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인사관리 속에서 인적 자원 계획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본다면 이런 얘기였죠. 직무명세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명세서다. 그 다음에 직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술서다 하는 말을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라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명세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적인 요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죠 하는 문제였다면 직무기술서는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바로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라는 두 가지를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나온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직무분석이다 하는 말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직무분석이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을 만드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1단원, 2단원, 물론 인사관리가 어떠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성질을 갖다 구분해서 직무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쭉 해서 직무분석의 성격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쓰임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직무분석을 통해서 학계평 보유방이다. 보통 우리 시어 신림동 가면 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경영학에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때에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학계평 보유방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확보한다. 이게 이루어진 상태 다음에는 확보가 뭐가 되죠? 바로 고용과 채용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을 고용하고 채용하는 단계가 어떻죠? 오늘 바로 이슈가 요 1단계가 되는 겁니다. 고용과 채용이 어디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개는 여러분 잘 아는 바로 교육을 얘기하죠. 개발한다. 뭐를 개발하느냐? 사람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교육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바로 개발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사고과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게 되죠. 인사고과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보유란 말은 바로 보수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임금을 얘기하는데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유는 뭐가 되느냐 유지가 되는데 인간관계나 노사관계 인간관계, 노사관계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방출은 여러분 잘 아는 퇴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언젠가 종업원이 나이가 들면 이제 퇴직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합당한 대우를 해주며 그 사람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바로 방출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특히 우리가 이슈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을 갖다 우리는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현대 인사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어떤 거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첫째는 바로 여성 문제. 여러분이 좀 여루천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성 문제. 우리에게 여성은 바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또 육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문제가 지금은 이슈의 문제가 되며 여성으로 하여금 우리 그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가는 대등한 입장. 가끔 유리천정이라는 말을 쓰죠. 하늘이 뚝 뚫혀서 똑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성에게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장리를 주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 문제인데 여성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국제화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우리가 자주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에다가 삼성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직용되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분업화된 하나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바로 국제분업 조인벤처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여기보다는 단독으로 있느냐 국제화하는 이야기 바로 삼성 본사가 되죠. 파워를 가지고 바로 베트남에 공장을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인벤처라든가 또는 국적기업이라든가 국제화라든가 이런 걸 통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즘은 세계는 하나다 하는 이야기에서 수출 수입 국제적 무역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고용할 건가 이런 문제가 국제화의 문제에 우리가 이슈를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국제화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다 많아지는 형태
요즘은 100세까지 가는 사는 시대에서 예를 들어 60, 70일에 되신 분들이 계속 의해야 되느냐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바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노후학을 갖다 끝까지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관리 그럴 때 가장 머릿속에 한 번 더 우리가 쭉 정리를 해준다면 직무명세서, 직무기술서라는 두 가지예요. 사람과 일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배치된 직무분석이 가장 기본 뼈대다. 이 직무분석에 의하여 박계평 보유왕인데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확보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며 전체를 보죠. 그럼 그 다음이 이제 교육의 문제, 평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보수의 문제, 유지의 문제, 방출의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슈의 상. 저 시간에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만 흐름을 이해하며 따라간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경영은 덮어놓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경영은 어떻죠? 이해를 하며 간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한 단원 한 단원의 이해. 이해가 될 때 완벽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학문이 되는 거지. 이걸 암기식으로 배우는 거는 동극은 뭐가 되느냐 단발적으로 이번 시험 공부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경영은 바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방대한 양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합축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됐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며 따라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요즘은 굉장히 이거 이외에 보통 책들이 이종의 인사관리 정도면 끝나죠. 근데 MIS 그다음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량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국제화를 얘기하는 국제분업 이런 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영역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끝까지 이야기가 돼야 경영학을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되는데 방대한 양이죠. 그리고 양마다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가장 선도하는 경영학 뭐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경영의 시대다. 대통령으로부터 가정주부까지 바로 경영학은 필수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양을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며 따라간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걸쳐서 얘기하지만 경영학은 자격정예만 모두 수십 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경영학 들어가는 엄청 많죠. 한번 정확하게 정리한 거는 끝까지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데서 게을리하지 말고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과목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 경영학 공부할 때 좀 제대로 해라. 그럼 다음에 또 쓸모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경영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여기도 이제 이 속에서 오늘 바로 확보를 얘기하구나 하는 이야기 인적 자원 계획은 바로 고용을 얘기한다. 사람을 어떻게 뽑죠? 셀렉션하죠. 선발하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보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지금부터는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며 나중 가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연결하겠다. 그래서 경영학은 흐름의 학문이기 때문에 쭉 흘러가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축적해 놓으면 여러분의 좋은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며 여러분 경영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맨 먼저 사람을 확보하는 고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연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예비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경영에 대하여 바로 인적 자원 계획이다. 인적 자원이라는 말은 사람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자원이다. 바로 한 명의 뭐가 되느냐 그럼 고용된 사람이 전 뭐가 되느냐 그럼 직원을 수천 명을 갖다 먹여 살리는 창의석 시대. 바로 사람은 자원이요 자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본다면 여기 바로 휴먼 리소스 뭐가 되느냐 플래닝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바로 사람을 갖다 어떻게 고용하느냐 채용하느냐 일종의 고용과 채용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고용과 채용의 단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맨 먼저는 이런 인적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를 예측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바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 얼마나 필요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죠? 하는 이야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위를 갖다가 예측 폴캐스팅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얼마나만큼 뭐가 되느냐 그럼 퇴임을 시켜야 될까 하는 데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예측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갖다 왜 되느냐 실행한다는 얘기, 바로 액션에 대한 플랜이다 하는 말을 갖다 실천 계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러한 목적,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나타내는 바로 행위, 액션을 갖다 취하는 이야기가 바로 실천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로 왜 되느냐 실천한다. 프로그램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개발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한다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인사관리에서는 실천 계획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걸 갖다 포캐스팅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천 계획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이 어떠냐? 인적 상황이 어떠냐를 우리가 쭉 봤을 때 바로 수요가 오히려 공급보다도 이들은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람을 더 많이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다 이거죠.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채용을 해야 되고, 채용되고 가만히 놔놓으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교육을 시켜라. 교육하고 난 다음에 가만 놔놓는 게 아니라 승진시킨다. 이와 같이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을 시키고 승진을 하는 경우는 뭐가 되죠?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이런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치가 된다. 만약에 똑같다 이러면 현상을 유지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현상 유지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공급이 더 의해되느냐 많더라 수요보다도. 이럴 땐 뭐가 되느냐? 바로 비교적 퇴직 교육. 이때 교육은 바로 퇴직을 위하여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나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퇴직을 갖다 시키는 퇴직에 대한 교육. 이때의 교육은 바로 퇴직에 대한 교육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해고. 가슴 아프지만 정보를 갖다가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 해고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인적활동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때는 채용, 교육, 승진이 필요하고 현상과 같다. 그럼 현상 유지한다 이거죠. 수요와 공급이 같다면. 그러나 오히려 공급이 더 많다 이럴 때는 퇴직 교육을 시키고 해고를 시켜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게 바로 인적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는 뭐냐? 이런 상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사람을 확보해야 될 때를 갖다 우리는 바로 다음 나오는 뭐가 된다면 확보관리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확보는 바로 어떤 경우에 바로 수요가 오히려 공급보다도 더 많다 이럴 때 우리는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확보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확보에는 어떤 방법의 이야기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보를 한다 그럴 때 확보는 바로 내부 확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내부 자체에서 충원을 시키느냐. 그래서 외부 충원, 내부 충원이라는 말을 쓰죠. 내부는 만약에 내부 자체의 사람이 추천을 해준다든가 또는 아니면 현재 있는 내부의 사람 중에 더 승진을 시킨다든가 더 의외되죠. 확보시키는 방향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모집을 한다 이럴 때를 외부 충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나오느냐? 모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일단 공부를 해서 모집을 하라. 그리고 얘들은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셀렉션하고 배치를 시켜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외부에 충원했을 때 외부 쪽에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선발을 해서 배치를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부 충원이다 그럴 때는 수평이냐 수직이냐. 수평 같으면 대등한 입장.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수평의 단계다 그럴 땐 옆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수직의 경우는 상하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의 경우에 내부 충원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수평의 경우는 단순히 같은 직급끼리 이동하니까 배치 전환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배치 전환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수직은 계급적인 이야기가 되다 보니 승진이라든가 또는 강등 반대로 얘기하면 강등이 된 거죠. 승진의 반등이 강등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로 이거는
내부 충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외부 충원을 갖다 우리가 한글 갖다 먼저 생각하면 외부 충원은 뭐 간단하죠. 모집의 단계, 선발의 단계, 배치를 해야 되는 단계. 요 세 단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외부 충원이다. 바깥쪽에서 사람을 갖다 뽑을 때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일단 모집 광고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선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뽑힌 사람을 갖다 배치를 시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모집의 단계부터 우리는 고민을 같이 해보고 이 모집의 단계에서 어떤 특성이 있고 모집의 방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1단계 모집 단계, 모집이 되고 난 다음에 선발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배치의 단계를 갖다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외부 충원이 있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모집을 갖다 한다 그럴 때 모집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 모집의 단계에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상방적. 왜? 상방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의 뜻이 뭐가 되죠? 그렇죠. 기업과 그 다음에 지원자 서로 내가 맞는 회사인가? 또 기업도 왜 되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와서 만족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래 채용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상방적 뭐가 되느냐? 의사소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외부 환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 되며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일종의 모집은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죠. 상방적 의사소통이다. 그 다음 외부 환경 요인을 많이 받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어떠냐, 월급이 얼마냐, 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각각 어떻게 된다. 그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의 방법 속에는 내부 모집이냐 아니면 외부 모집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모집은 회사 자체 내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가 있느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집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부 모집이다. 그리고 이때 내부 모집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기술 목록이다. 기술 목록을 갖다 스킬 인벤토리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스킬 인벤토리다. 우리가 인벤토리는 바로 일종의 저장을 갖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스킬이라는 말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걸 기술 목록이라고 얘기한다. 이 기술 목록은 여러분 잘 아는 어디에서 우리가 연관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런 기술 목록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시스템 속에서 MIS, AIS, PIS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PIS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적, 바로 뭐가 됩니까? 인벤토리 스킬이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회사에 입사할 때 뭐를 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지원서를 갖다 내게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기에 대한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갖다가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입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느냐 프로세스 과정을 갖다 우리가 거치게 된다. 이때 지원서를 인풋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인풋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 자격을 땄다 뭐 했다 이럴 때 변경이 있을 때마다 스킬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아웃풋 시켰을 때 누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 기술 목록 이게 지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서를 얘기하게 되면 삼성 같은 데 가서 계속 자기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스킬 인벤토리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해가 필요에 의하여 아웃풋 시킬 때 바로 자체 내에 기술 목록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승진이나 또는 발탁을 할 때를 갖다 내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모집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외부 모집은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하여 예를 들어 광고를 내거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추천을 받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교육기관에 연계를 시키거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드는 거 또는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채용을 위한 박람회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봐서 바로 선택 기준은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이나 또는 여러분 가용성이나 과거의 경험 예산 등을 고려해서 외부에 모집하는 걸 갖다 우리는 외부 모집이라고 한다. 바깥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스킬 인벤토리는 여러분 잘 아는 자소서 많이 들어봤죠? 자소서는 바로 여러분 자기에 대한 소개서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바로 기술 목록을 나타낸 스킬 인벤토리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인사관리에서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한 번 받은 자료를
다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PIS, 인적 자원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MIS는 마케팅에서, PIS는 인사관리에서, AIS는 바로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는 회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여기도 바로 이런 기술 목록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피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내부 모집에 근거를 너무 심하게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전혀 순환이 되지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 내부 인력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구성원들의 능력이 무능해진다. 왜? 자체 내에서 계속 승진 모여 자체 내에서만 뽑는다 그러면 바로 이게 피터의 원리, 피터라는 학자가 말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너무 지나치게 내부 모집에 의존하다 보면 바로 구성원들을 무능해진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바로 피터의 원리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 기술 목록이라고 할 때 자소서를 얘기한다. 자기의 어떤 소개서. 이게 바로 컴퓨터에 도입되면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기록된 사건이 있어서 나중 그걸 가지고 얘들은 사용하는 걸 스킬 인벤토리라고 하더라. 그 다음 너의 내부 모집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바로 수요를 시키지 않다 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가 되며 전체가 얘들은 그러면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자체 내에서만 계속 승진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는 이 평가는 어떤 거죠? 바로 우리가 충원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충원은 얼마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또 합격할 만큼 만족할 만큼의 사람을 뽑느냐 뽑지 않느냐. 그래서 기준이나 지원자 수나 입사의 수락 여부나 채용의 수나 성공적인 배치까지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했다, 소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죠. 시간, 비용, 노력이 얼마 들었지? 기준이 어떻지? 인적 지원자 수가 얼마나 왔지? 입사에 대한 제안의 수락을 얼마나 해줬지? 이럴수록 합격을 시켜도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입사의 제안에 수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또 채용한 사람의 수, 성공적인 배치의 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사고과 소위 채용 단계가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내부 모집, 외부 모집으로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내부 모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뭐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술 목록을 통하여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 발탁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피터 원리는 바로 너무 지나치게 내부 사람을 승진시키다 보면 기업은 어디에 되느냐면 구성원들의 능력이 무능해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인사 모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는 성공적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어느 정도 들였죠. 그리고 기준이 어디에 되느냐, 그리고 지원자 수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많이 와야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시 제한의 수락 여부와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채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채용의 수가 어디에 되느냐, 성공적인 배치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인사에 뭐가 되느냐, 바로 채용 단계, 고용의 단계 가장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선발에 있어서 선발과 선발의 종류를 우리가 가만히 보는데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을 뽑는 걸 갖다 우리는 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발에 의한 얘기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걸로 테스트할 거냐, 소위 어떤 방법에 의하여 사람을 갖다 뽑을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발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선발을 할 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용 시험을 갖다 우리가 봐주고 자기들에게 적합한 인재를 뽑아내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선발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나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선발의 도구 속에서 보면 바로 뭐가 되냐, 바이오 데이터다 이런 말을 쓰죠. 바이오 데이터다. 이 바이오 데이터는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입사의 원서를 갖다가 어떻게 스스로 쓰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됩니까? 입사 원서 시에 대학 성적이 어떠냐, 군 복무가 어떠냐, 자기 자신 결혼 여부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걸 갖다가 바이오 데이터다. 바로 자소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소서를 얘기한다. 일종의 바이오 데이터는 자소서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발 시험을 갖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잘 알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느냐라는 이야기, 바로 인지 능력.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성격 흥미도 검사,
지능검사, 지능검사는 IQ를 얘기하죠. 얼마나 정직하냐. 솔직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예를 들어 우리 시험 가운데도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인적성 시험 속에서는 뭐가 되느냐, 정직성 검사가 있죠. 똑같은 물음을 갖다 한 300개 400개 중에 물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뭐 답을 갖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 정직성에서 문제가 있다, 일관성이 없다 그럴 때는 굉장히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적성 시험에서 똑같은 문항, 반복된 문항을 막 섞어놓고 나중에 물어가는 이런 걸 갖다가 정직성 검사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발 면접 가운데는 이제 구조냐 비구조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같이 맞대면 하느냐 아니면 스크린을 갖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 바로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얘기를 하고, 또 일부러 스트레스를 갖다 줘보죠. 그 사람 반응이 어떤가. 테스트 해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패널 면접이다. 그러니까 패널 면접은 여러분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나누고 묻는 걸 얘기하고, 또 집단 면접은 바로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채점자가 있는데 여러 지원자가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면접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 경우 패널의 반대가 집단이다 이래 봐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평가센터법이다. 모든 학문은 우리가 잘 봤을 때 의해 드느냐, 전쟁과 관계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독일에 의해 드느냐 장교를 뽑는 방법을 갖다가 HACM이다. 그래 HAC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의해 드느냐 그러면 바로 장교를 그냥 뽑지 않고 다음 장교를 면접할 때 의해 드느냐 그러면 마지막 합숙을 하며, 마지막 최종 단계 당락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합숙을 하며 장교들이 이제 뽑는데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장교가 될까? 그래서 독일에서 그걸 고안했는데 영국에서 모방해버리죠. 전쟁은 바로 물류라든가 인사의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펄터 CPM 이런 거 다 의해되죠. 전쟁통에 일어나는 바로 학문의 발전을 얘기한다. 이런데 HACM은 인사관리 속에서 바로 인사평정센터법이다. 이래가 뭐 일종의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고 최종적으로 합숙을 하며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가를 갖다 여러 다면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채점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는데, 우리 아마 요즘 각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는 이런 합숙 바로 HACM 기법을 쓰지 않나 하는 얘기가 인사평정센터인데, 옛날 그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장교를 뽑는 방법에서 합숙을 하며 진짜 이 사람이 어떤가를 갖다가 알아내는 과정을 HACM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선발의 도구의 평가에는 신뢰성이라는 말과 타당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의 결과로 나중에 채점한 결과 사람을 선발했는데 얼마나 그 시험의 결과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시험에는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는 테스트, 리테스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 보고 다음 시험 봤을 때 과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시험 재시험 방법이다. 그 다음 대체 시험은 항목의 수를 갖다가 유사 항목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우리가 토익, 토플 시험 이런 것들이 그의 바로 대체 형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양분은 절반을 처음 보고 나중에 절반은 따로 보는 이런 형태를 양분식이다. 이건 다 뭐죠? 시험의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느냐 하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시험 재시험이라든가 대체 형식이라든가 양분법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신뢰성을 나타내는 바로 선발의 도구로 쓰여진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문제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 신뢰성 타당성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신뢰는 과연 계속해서 뽑는데 그 공헌도가 있느냐,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 시험이 맞느냐, 합당하냐, 이걸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타당성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시타당성이죠. 현재 시험을 본데 미래에 과연 이 사람들이 잘 맞을까, 이게 동시타당성이다 이거죠. 현재 종업은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측 타당성, 중요한 거는 동시타당성은 과거의 시험을 봤는데 현재 어떤가, 이게 동시타당성, 현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예측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시험을 보는데 나중에 과연 맞을까. 그래서 동시는
과거의 시험을 봤는데 현재 정말 타당하냐?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다음에 예측 타당은 바로 시험을 갖다 현재 보는데 미래에 고용 후에 정말 맞을까? 요 두 가지. 동시는 과거에 봤는데 현재 어떠냐? 또 반면에 예측은 현재 시험을 보는데 미래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나타내는 걸 기중타당성에서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잘 나타나느냐? 내용 타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발의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 이게 바로 구성타당성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 되느냐? 이해를 하고 정리를 잘해줘야 된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바로 얼마만큼 시험의 결과가 일치하느냐. 그래서 시험, 재시험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대체 형식법이라는 말이 있고 양분법인데 이건 바로 신뢰성을 묻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성은 기준 타당이냐, 내용 타당이냐, 구성 타당이냐 하는 이야기를 내는데 특히 기준 타당이나 동시 타당과 예측 타당인데 동시는 과거의 시험을 봐가 현재 어떠냐. 반면에 예측은 현재 시험을 봐가 미래 어떨까. 이걸 갖다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 내용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 그 다음에 선발의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각각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타당성에서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발의 도구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선발의 도구의 오류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한 번쯤 여러분이 체크할 만한 영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뭐가 되느냐. 선발의 결정. 선발의 결정을 갖다 우리가 내릴 때는 예를 들어 사람을 뽑느냐 뽑지 않느냐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뽑지 않는다 그럼 거부가 되지. 거부는 바로 안 뽑는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뭐가 되느냐 수락이다 그럴 때는 사람을 갖다 뽑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선발의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Y축에 놓자. 그럼 X축에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X축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채용 후의 직무 성과. 채용 후의 성과가 어떠냐.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성공이다. 성공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회사 쪽으로 볼 때 만족한다. 뽑았는데 굉장히 잘하니까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실패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불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아, 뽑기는 뽑았는데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X축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를 나누고 우리가 따지고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공할 사람을 거부했다. 이거 잘못되는 거죠. 바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타입 1 오류라고 얘기한다. 에러라고 얘기한다. 바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에러. 바로 성공할 사람을 거부했다. 뽑지 못했다. 잘못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첫째는 타입 1 에러라고 얘기한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부정을 봤다 이거죠. 부정의 오류다. 이 부정의 오류 앞에는 너무란 말을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뽑아야 될 사람을 뽑지 않았다 이거지. 너무 부정적이다. 그래서 앞에 너무란 말을 넣어주자.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너무란 말을 넣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이번에는 실패할 사람을 갖다 수락했다. 이건 뭐가 되느냐? 타입 2라고 얘기하죠. 타입 2. 타입 2 뭐가 되느냐? 에러라고 말하죠.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긍정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좋게 봤다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를 갖다 넣느냐? 너무를 넣어줘라 이거지. 너무 긍정으로 봤다. 너무 긍정으로 봤다. 이게 너무 긍정이 되면 뭐가 되죠? 긍극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뽑아야 할 사람, 실패할 사람까지도 뽑았다 이거죠. 이걸 바로 뭐가 되느냐? 타입 1, 타입 2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오류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정말 뽑으면 되어야 될 사람을 뽑지 않아서 또 다시 뽑는다든가 사람을 갖다 또 재차 모집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를 가져올 거다 이거죠. 이거 잘못됐다. 타입 1.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뽑았는데 실패자를 뽑았다 이거지.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뽑아야 할 사람을 뽑지 않았다.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뽑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너무나 얘들은 긍정으로 봐서 잘못된 뽑았다. 타입 1. 이렇게 우리가 되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옳은 결정이죠.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실패할 예를 뽑지 않았다. 오케이 옳은 거지. 또 성공할 예를 갖다 수락했다. 오케이.
요 오케이는 뭐가 되느냐? 잘된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결정이라면 요 대각선 요 두 가지는 소위 성공할 일을 뽑지 않았다. 이건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이거지.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반면에 뭐가 되느냐? 여기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봐서 실패를 갖다 뽑았다. 너무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재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또 훈련을 시켜야 된다든가 잘못된 애를 뽑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거다. 요 두 가지가 잘못된 오류. 요 두 가지는 당연한 오류. 근데 요 특히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타입 1, 타입 2. 바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요 내용, 요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한 이야기라면, 타입 1은 좋은 성과를 낼 사람을 탈락시켰다 이거지. 그럼 다시 선발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만약에 지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를 갖다 왔을 때 못 잡았으니까 나중 왜 되죠? 좋은 사람 뽑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타입 1이다. 타입 2는 뽑지 말아야 할 사람.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이거지. 너무란 말을 갖다 이어줘라 이거지. 그럼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입 1, 타입 2의 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너무 부정으로 봤고 너무 긍정으로 봤다. 이 두 가지는 옳은 거다 하는 이야기에 선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된데, 바로 이제 내부 충원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에 의해서 뽑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다 했고, 내부 자체에서 만약에 배치 이동을 갖다 시킨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배치 이동이다 이럴 때는 이건 전부 다 내부 충원을 얘기합니다. 회사 자체 내 기존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승진 배치를 시킨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배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치 이동이 될 때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배치 이동은 수평적 이동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느냐, 옆쪽으로 오는 수평과, 수직은 바로 여러분 승진, 바로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직은 상하가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이라고 말하죠. 경영학에서는. 수평은 바로 좌우를 얘기하는 거. 좌우는 뭐가 되죠? 단순한 똑같은 계급에서 이동하는 걸 좌우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내부 충원 속에는 단 내부 충원 그러면 회사 자체 내에서 선발을 하고 발취를 하는 이런 경우를 내부라고 얘기한다 하는데, 피트의 원리 이야기는 뭐가 되죠? 내부 충원을 심하게 하다 보면 바로 회사 유능한 사람이 자꾸 무능해진다 하는 게 피트 원리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여러분 알아두면 되죠. 자, 일단 뭐가 되느냐, 직무에 있어서 내부 충원은 수평과 수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평은 뭐냐, 옆으로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 직무에서, 현재 잡에서 다른 잡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배치에 대한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하더라. 현재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배치, 회사 자체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개 우리가 교육을 갖다 다양하게 시키다 보면 기술 습득을 많이 시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잘 맞는 자리에 배치하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만약 부서 간에 수급 조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옆으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작업에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좌우의 이동을 나타내는 바로 내용이 수평적 이동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목적은 기술 습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와 잘 맞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부서 간에 만약에 수급에 문제가 일어날 때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게 중요한 뭐가 되느냐를 바로 목적이다 하는 세 가지를 이해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는 적재적소, 적재는 바로 재능을 얘기하죠. 적소는 바로 자리, 알맞는 자리에 배치를 한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라. 실력주의가 되지.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라. 인재 육성이 되죠. 그 다음에 공평성을 유지한다. 그런 게 균형, 밸런싱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적재적소는 재는 바로 재능, 소는 장소를 나타내죠. 적당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적당한 알맞는 자리에 배치한다.
그 다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바로 자리를 배치하라. 인재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다음 공평성을 유지해서 균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내부 충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반면에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상하로 이동하는 거, 바로 회사 자체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승진이다, 지위의 상승을 얘기한다.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위를 갖다 상승시켜주는 걸 갖다 우리가 바로 얘기할 때 수직적 이동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수와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되느냐 상승한다. 뭐 여러분들 보수나 권한은 책임은 자인지 지위가 올라가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므로 해서 개인이 승진했다는 만족감, 개인의 목표, 또 조직은 유능한 이 자본을 갖다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목표가 달성되는 합일점을 가져온다. 개인의 목표. 승진하는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만족하죠.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갖다 자꾸 발탁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목표, 조직의 목표. 이 두 가지 합일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만족하니까 의대적 의사소통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차의 정체를 방지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승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공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말을 갖다 쓰죠. 승진에는 연공은 네가 얼마만큼 공헌을 했느냐, 공헌도에 따라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갖다 뽑는 거, 근무연수라든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철저히 그 사람의 공헌도를 기준 잡는다 그러는 게 연공주의. 근데 이 연공주의는 비교적 어떠냐면 고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능력주의가 바로 뭐가 되냐, 현대적이다. 사람을 이해되는가 그러면 이 고전적 개념은 단순히 얼마만큼 네가 역할을 했느냐,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표를 많이 몰아주느냐에 따라 추후에 그 사람 승진에 영향을 준다는 연공주의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능력주의는 바로 그 사람이 현재 의해야 되느냐 그럼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직무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교하면 근속이냐 직무냐, 사람이냐 직무냐, 연공이냐 뭐 직계냐, 이의 집단이 노동조냐 이의 집단이 경영자냐.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권한을 갖다 다하는 거, 연공의 기준을 두는 거죠. 반면에 이의 집단이 누구냐, 능력에는 누가 유능할까, CEO의 눈에 누가 유능하다고 보고 유능한 자를 갖다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적인 입장은 뭐냐 그러면 연공이라면 바로 서구, 그 다음에 일반 직종의 선계 연공이라면 전문 직종은 능력이다 하는 그 비교표가 있는데 대비를 시키면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승진제도에서 속인이다 하는 것과 속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인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사람을 기준점으로 잡는 걸 속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연공승진이나 직능자격은 직무 플러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직능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여러분 거기에서 알아둬야 하는 속인에는 연공과 사람 중심이 연공이고, 직능은 직무와 능력 두 가지, 사람과 능력을 두 가지 다 보는 걸 혼합하는 걸 속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직이란 말이 자리, 그 다음에 직계승진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승진하는 걸 직계승진이라고 하는데 이건 직업을 기준으로 하죠. 그 이외에 이제 중요한 게 대용승진. 승진의 자리는 없는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위를 높여주는 거, 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이런 걸 대용승진이라고 하더라. 근데 만약에 거기에 반대가 되는 게 오시승진, 시험에 D 잘 나옵니다.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걸 오시승진이라 불러준다. 대용과 오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용은 바로 승진에 그냥 단순히 시켜서 보수만 높여주고 일은 그대로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오시는 조직을 통하여 승진의 기회를 확대시켜준다 하는 말이 되며, 이직은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 떠나는 거는 전직이나 사직, 그 다음 비자발적으로 지가 떠나고 싶지 않는데 회사에서 밀어내는 거 연구해고, 일시해고, 정년, 대직 정리인데 정년은 나이가 돼서, 정리는 경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갖다 얘기한다 하는 것까지 이직관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직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타이틀은 얘기가 됐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